4km 구간입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그날은 교통 시간도 조절하고 어른들도 출근도 출근 시간도 저희가 좀 너그럽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은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어른들이 좀 더 주의하고 그러네요. 특히 학원들에서 제발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서 학생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어쩌면 코로나19와 조금 공존해야 될 시기가 될 수도 있어서 저희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난 11일에 이제 북한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복원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떤 방향을 잡내놓고 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노동당 선거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11일 열렸는데요. 심야 열병식이었습니다. 밤에 하는 것을 보니까 뭐 불꽃놀이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열병식에서는 보통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죠. 첫 번째로는 대외적인, 주로 대외적이라고 하면 국제사회라고 하지만 미국을 겨냥한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형 ICBM 그래서 이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 NS 상임위원회에서 NSC 상임위원회가 11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연설 내용을 분석하고 입장을 냈는데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호 무력 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 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면 우리 정부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긍정이라는 표현이 사실 없어요. 없고 그건 이제 언론의 해석인 영역이고 NSC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라고는 현재까지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제 NSC 상임위에서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을 주목하면서 이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 관계 부처들이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NSC 상임위 이번에 참석한 인물들을 보면 일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했고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들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관계 부처 내에서 어떤 입장 조율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NS 상임위원회에서는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사건이 좁게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제안의 구축이 전향적으로 흥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제 남북 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 거기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국방부, 외교부 다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입장이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남북 관계 워낙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 관심이 그때 이제 저희가 남북 관계에서도 열병식은 중요하다라고 송 박사님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보시고.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이나 이런 거를 한번 공개를 할 것인가를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역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 생각인데요. 일단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는 참 대대적으로 면목이 없다, 고맙다 이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울먹거리는 듯한 이런 어떤 감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건 일단 대북 제재나 코로나19나 수해로 북한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거의 포위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한편에서는 ICBM을 이렇게 과시를 함으로써 우리 이래도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잘하고 있다, 더 결속하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군관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주의할 것은 이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메시지인데
간에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을 텐데 우리를 계속 지켜봐, 우리를 쳐다봐, 이렇게 협상의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면서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남한 정부보다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뭐 제재 해제라든가 아니면은 보건 의료 협력이라든가 종전 선언, 이런 것들을 조금 남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북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 우리가 ICBM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게 이번에 그 보여준 것 약 중에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 방사포는 사실 한국 정부, 우리 한국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이 방사포를 보여주고 남한 정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공동조사라든지 여기 응하지 않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가 공동실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하자고 하는데, 이런 어떤 당국 차원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중 메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준비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지금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이 계속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라던가 국회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 있을 때 공동조사라던가 계속 강조했고요. 제가 강조했던 이제 군사통신성 제가 뭐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건의료 협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올해 초부터 가능성이 계속 검토했던 부분이고, 대통령 신년 연설이라던가 이런 거 안보라인 교체에서도 계속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이잖아요. 예. 인도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가능성이 트랙으로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네. 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왜 아프리카 돼지열병 다시 문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북한에도 위험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이게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철책선의 의미가 없다라고 할 네. 정도로 많은 저기 우려가 나왔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단독만의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냐는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인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라던가 이런 뭐 농업 관련된 분야, 전염병 관련된 분야에서의 협력은 서로 하는 것이 양쪽을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역시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마 이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이 계속 뜨거운 쟁점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국민들 간에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고, 네.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의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역시나 진정성을 보이려면 어쨌든 공동조사 그리고 군사통신성 복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어떤 선동술에 굉장히 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내는 거는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네. 사실 이제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이걸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여야가 같이 토론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각자의 어떤 입맛에 맞게 그냥 나가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사실상 북한은 아마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이냐, 한반도 비핵화이냐, 북한의 비핵화이냐, 아니면은 사실상의 핵 군축 논의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18년을 한번 돌아보면 2018년이 참 우리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이죠. 네. 남북 정상이 만난 것, 그렇죠. 뭐 역사적인 연설도 있었고, 가장 네. 중요한 것은 9.19 평양 공동 선언이 나왔어요. 그때 이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NSC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합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 속에 사실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선언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풀어가야 될 문제가 공무원 피살 사건이고 공동조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선언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과연 어떻게 보여주느냐를 저희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새 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김종철 신임 대표. 민주당의 선의 경쟁과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걸 제정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먼저 한 것 같은데요.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면. 정의당 그러면 노회찬, 심상정, 그렇죠. 이렇게 딱 상징적인 의미를 떠오르는데, 이 진보 1세대가 이제 물러나고 2세대가 당 선임 대변인 출신의 김정철
후보가 이제 신임 대표가 됐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였고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어떤 선거 공약을 냈었냐면은 민주당과의 결별, 그러니까 민주당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하겠다 앞으로, 그리고 과감한 진보 정당을 내세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이 거대 양당이 만든 의제를 그냥 평가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우리가 의제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지금 정의당이 사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당론으로 정한 게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 참 많이 여러 번 했습니다.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어떤 하청이나 이런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정도로 법 조항이 빈약했기 때문에 이런 산재 사고가 빈발한 게 아니냐. 그래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등 큰 사고가 날 경우에 그 손해액의 한 3배에서 10배를 배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나가달라. 이렇게 지금 그 이낙연 대표에게 촉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는 긍정적인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뭐 지금 말씀해주신 앞으로의 정의당의 노선에 대해서도 어떻게 의견을 주시나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사실은 최근에 3대 정당의 관계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조계종, 기독교협의회의 내부 이제 노동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문제가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는 천박한 기업 문화라고 지적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현실을 더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 100% 기업의 입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인권 차원에서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계속 소문을 읽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좀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지금 정의당이 지난번 선거법 통과할 때도 민주당과 손을 잡고 사실은 이제 정의당이 교섭단체까지 바로 볼 수 있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 뭐 거대 양당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정의당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의당이 사실은 살아남느냐가 목표가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원래 내년 7월까지가 임기였던 그 심상정 대표가 총선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지금 빨리 이제 만든 거거든요. 네. 새로운 당대표를. 그런데 문제는 21대 국회는 민주당의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 되기 때문에, 거대 여당이 되면서 정의당의 협조가 별로 필요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의당이 어떤 선명한 정책, 진보 정당으로서 정책을, 의제를 발표하고 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 또 경쟁자가 있죠. 이재명 지사가 엄청나게 그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선구적인 어떤 의제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사실 이 선거 문제가 개편되지 않는 이상에는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기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정의당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것이 그 노회찬 의원이 늘 떠오르는데요. 지금 조금 있으면 2주기가 됩니다. 사망 2주기가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에 진보 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 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6411번 버스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진보 정당은 이분들의 고단한 삶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 정당이나 다름없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져가고자 한다.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정의당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정의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노회찬 의원 인터뷰를 여러 번 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회찬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돈이 많지 않은 정당이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언제든지 의원실에 찾아와라.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녹차, 현미 녹차도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젊은 기자들이 굉장히 노회찬 의원의 그 솔직한 말에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 노회찬 당시 후보를 취재를 했었는데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차 안에서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길래 제가 농담으로 아유 선거 자금이 없으시냐. 그러니까 이분이 선거 자금도 자금이지만 한 곳이라도 더 가면 노동자들이 너무나 기뻐해서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차 안에서 먹는 얘기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복을 다시 빌고요. 정의당이 새로 출마를 했던 방법도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뉴스픽 전혜영 평론가, 또 공감 여성정책부 송재근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1918번님께서 조금 전에 사무실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다고 그러는데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전화가 가긴 가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힘내서 더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듣고 계신 시각 10시 32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돌아온 첫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68명으로 서울에서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6명, 대전 1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약 2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돌아왔지만 추석과 한글날 등 연휴의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수칙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이어집니다.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여권 인사 연루설에 검찰은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렀던 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향해 가고 있고요. 자, 보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려면은 이 부모와 교사, 이 보호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이 보육교사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이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의심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좀 많다면서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렇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지난 2018년에도 김포시 어린이 보육교사가 자살했습니다. 근데 지난 6월에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 보육교사가 추신함으로써 또다시 이런 그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을 좀 짚어봄으로써 여러 시선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합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특수폭행, 협박에 가깝고 교사가 자살까지 했는데도 사실 검찰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처음에는 벌금 2만 원씩의 양식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억울하다며 해당 부모는 정신재판을 청구하게 됐고 예. 해당 판사는 부모들이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애당초 검찰이 벌금형으로 양식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보다 강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형 중에서 센 그 2천만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방금 그 질문하신 것처럼 네. 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가라는 예. 것을 좀 짚어보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이 사건도 선생님에게 맞았어라는 한마디로 시작됐던 거죠. 예.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 무서워 또는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 라는 말을 간혹 하게 됩니다. 예. 또 연령층에 따라서 뭐 지각되는 사고가 다르겠지만 여러 명을 아이들을 앉혀놓고 큰 소리로 때론 단호하게 교사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벗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 아이들에 따라서는 나에게 선생님이 무중했다, 나만 미워한다, 나만 싫어한다 이런 말을 부모에게 전달하게 되죠. 예. 그랬을 때 부모들은 굉장히 흥분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부모님들은 영유아의 심리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유아는 그 화이트 거짓말 시기를 거치면 진짜로 거짓말을 합니다. 네. 드라마를 보거나 다른 장면에서 보았던 사실들을 자신의 문제로 이입시켜서 실제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가? 네. 대체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하고 칭찬 영역에서 반응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밥을 안 주었다, 친구에게 맞았다, 예. 친구가 놀아주지 않는다, 오줌 들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흥분을 하고 아이에게 그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그 관심에 만족을 느끼면서 그 만족된 그 관심을 계속 받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네. 거짓말을 생산하게 된다는 그게 한 몇 살 정도인 건가요? 이 화이트 거짓말 시작하는 게? 아니 화이트 거짓말은 어렸을 때 2세, 3세 2세, 3세. 정말 그리고 인형도 동생이라고 이런 거는 괜찮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만 3세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나이로 5세, 6세가 아. 되면서도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도 네. 정말로 놀랄 정도로 드라마틱한 거짓말을 아이들이 합니다. 자, 그렇군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판단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성장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그동안 많이 됐고 CCTV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막 엇갈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어린이집에서 그 약 500명 어린이집이 전국에 한 4만 개 걸립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교육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처럼 단 한 번에 학생도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 400m 앞 70km 구간입니다. 근절 제한을 한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 다만 우리는 여기서 학대의 관점, 수사재판의 관행 이런 것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적절한 훈육과 학대의 그 사이를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러면 이 부모와 교사 간의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는 건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보육 현장도 그만큼 또 열어주고 투명하게 해줘야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보육 현장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이해하는 저 같은 사람도 언론에 그런 보도된 사건을 보면 굉장히 분노하고 용서가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비록 꿀벌한데라도 맞았다, 꾸중 들었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흥분하게 되고 그런 학대 영상과 연결돼서 굉장히 우리 아이가 심한 학대를 받은 걸로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과정입니다만 예. 이럴 때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평소 어린이집이나 원장, 교사에게 신뢰가 있었다면 그래서 어린이집에 계속 보냈다면 조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 그 복지부에서 열린 어린이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그래서 네. 부모들이 원하면 시간을 정해서 언제라도 그 아이들의 활동을 참관할 수 있고 현관 앞에서 아이들을 배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교실 안까지 교실 앞까지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자주 어린이집도 방문하시고 네. 이런 정책들을 하려고 하신다면 어린이집에서 더욱 신경을 쓸 것이고 서로 또 다시 부모들도 보육교사들의 또는 이런 업무하는 활동하는 걸 보면 더욱더 신뢰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끝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학부모들의 어떤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것으로부터 보육교사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겁니까? 지금 앞서 열린 어린이집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 하는 제도 한 가지만 얘기해 주셨는데 짧게 한 가지 정도 더 있다면 안내를 좀 해주시죠. 아니 부족하다면 무엇이 부족한지요? 네, 사실 현재 그 보육교직원들의 그러한 그 현행법으로는 손해배상, 폭행 고소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원장이 시설의 폐지할 강구를 하거나 교사가 실직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육교직원의 권익 침해 방지 차원에서 어떤 그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한 대안으로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면 원장이나 교사가 스스로 법적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 니즈는 옹호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 예컨대 같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담당관 제도 같은 것을 신설해서 복지부나 각 시도가 인력 배치 또는 기존 인력으로 병행해서 또 촉탁 제도로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세워서 대리 소송에 임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과도한 갑질 행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구조에 치중하는 것도 지속돼야 될 부분이지만 보육교직원의 어떤 입장, 권익의 인권. 예. 인권을 해야지만이 이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보육 서비스 질로 이어진다. 그래서 좋은 교사, 알겠습니다. 유능한 교사가 지속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월요 인터뷰 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정혜종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식문화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죠. 홍신의 요리 연구가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찌개가 막 끓고 있어서 네. 찌기 전에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찌개 빨리 끓었네요. 바로 끓었어. 오늘은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약 400m 앞 70km 구간입니다. 항공길이 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그런 열망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상품들이 있어요? 좀 있어서 네,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 열망- 기내식에 관한 이야기. 기내식? 비행기 안 타고도 먹을 수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아, 진짜요? 사실은 이게 한 10년 가까이 전에 어느 대학가의 한 식당이 이런 시도를 했었어요. 아, 그냥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기내식을 판매하는 거죠. 주는 것도 그 기내식 그렇죠. 그런 네, 그릇에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드시고 싶어 하시는지. 뭐 이번에 그럼 거기서는 메뉴가 뭐 어떤 특별한 게 뭐 있나요? 기내식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지금 뭔가 되게 흥분이 되어 있고 들떠 있는 아, 그렇죠. 상태잖아요. 여행이 네. 아니더라도 그 시간에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그 끼니를 때우는 게 뭐 생명 연장이라든지 수명과 관계없이 뭔가 경험치를 주는 아. 색다른 곳에서 색다른 음식을 먹는 경험치를 주는 데 있었다고 봐요.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목적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네. 경험이 훨씬 더 소중해진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목적지로 가면 나는 파리에 가면은 아침에 바게트도 먹고 크라상도 네. 먹고 해야지. 하지만 그 중간에 먹는 기내식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뭔가, 뒀었죠. 의미를 두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이제 경험상 이런 것도 비행기에서 먹으니까 이런 음식이 있을 수 있구나. 뭐 맛은 없지만 이런 요리도 있구나 할 수 있었지만 예. 이게 이제 요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의미가 커지는 아. 그런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뭐 좌석에 따라 음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죠. 이 기내식 메뉴도 아예 좌석별로 이렇게 다 드셔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네. 뭐 기내식뿐만이 아니라 그 비행기 값에 포함된 게 뭐 인건비, 연료비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비싸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여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 않아도 된다. 특별히 비행기에 대한 경험만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이 완전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에서는 예.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팝니다. 네. 하지만 착륙을 하지 않아요. 제주도 행인데. 네, 제주도 항공까지 올라와서 왔다가 이제 한 번 돌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팔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한국식 치맥 혹은 치콜, 치킨하고 콜라. 네, 이거를 기내식으로 제공하는 걸 판매를 하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20분 만에 다 동일합니다. 그걸 한번 거기에서 드셔보고 싶어서.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 이제 한국에 온 것처럼 그리고 제주도 상공을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계들도 되게 좋대요. 또 내리지는 않지만 해외여행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지금 우리도 해외에 코로나19가 아주 극성인 그런 지역들을 가지는 못하고 내리지는 못하고 거기 위에서 사는 거랑 비슷한 거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실제로 착륙을 하지 않는 그런 기내식만 제공하는 그런 비행 서비스가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비행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행기마다 사실은 서비스가 다르다 이렇게 여태까지 마케팅을 해오던 거를 착륙을 하지 않고 제주도나 강릉이나 양양이나 뭐 이런 쪽까지만 갔다 오는 서너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석 그리고 이코노미석 이런 식으로 나눠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코노미석이 있습니까? 한 20만 원대, 20만 원대. 비즈니스석이 한 30만 원대. 예. 그리고 비즈니스석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스위트석이라고 있잖아요. 네. 뭐 누워갈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비싼 뭐 40만 원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2, 3분 만에 동이 났대요. 야, 아직 뜨는 비행기가 몇 개 없겠죠, 뭐.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네.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닥다닥 붙여서 판매를 못 하고 거리를 거의 그쵸. 좌석을 비워가면서. 네, 좌석을 거의 절반 이하로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기내식은 일반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음식이 그렇게 더 맛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기내식을 맛보다는 그냥 그 위에서 비행하면서 먹는 어떤 시간 때우기와 재미와 뭐 여러 가지 경험 삼아 먹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기내식 달라졌어요. 맛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아예 비행기를 그냥 레스토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태국에서 그 항공사들이 사실은 기내식으로 조금 더 많이 유명하고 상도 많이 타긴 했거든요. 음식이 다릅니까? 음식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그나마 조금 뭔가 맛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를 해서 완성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긴 했어요. 근데 이런 음식들을 기내식까지 플레이팅을 해서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된 요리들도 제공을 하는 식당을 비행기 모양으로 오픈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기내식도 많이 달라진 거죠. 요즘에 이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가서 더 다양하게 네. 사실 또 채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러지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뭐 선택하는 것도 원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네. 그런
도대체 이런 요리를 어떻게 비행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거냐. 아, 서양에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채소들을 이렇게 다 숙채를 해서 예. 올려가지고 뭐 고추장까지 다 제공이 그 되는. 고추장이 알뜰살뜰 여기저기 쓰이던데. 그렇죠. 고추장이라서 크게 예. 되게 뭐 한류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화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이 고추장 맛을 한국의 기본 맛으로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음식만 전문으로 만드는 어떤 애니메이션 유명한 작가가 한국의 비빔밥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네. 거기에 나오는 고추장이 튜브형으로 나옵니다. 한국의 고추장은 다 튜브라고 알고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서양 분들이. 네. 예. 그리고 쌈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채소가 이렇게 말아서 제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싱싱하게 제공되기가 참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은데. 네, 이런 퀄리티를 다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걸 컨트롤한다는 게 정말 그 항공사의 저력이 아니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노력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그래서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경험을 한번 해볼까요? 해외 여행이 불가능하니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간접 경험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이 기회가 되게 음식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 자체가 퀄리티가 좋아지고 많은 걸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이게 상태가 좋아지고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지금 부조님께서는 비행기 타는 지적을 해주셨고 오늘 건강한 식탁 시안 씨와 함께 김혜식과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얼마 전 주한이는 11번째 생일을 맞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남몰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한이는 산소호흡을 담당하는 부분이 결핍돼서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16살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엄마는 주한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드는 것보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한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기 때문인데요. 최대한 오랫동안 주한이 엄마를 보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전까지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줄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서 서울이 21도, 대전, 광주 22도, 대구 23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차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저녁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철원 4도, 서울 8도, 전주 10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아 추워지겠고요.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해외 유입은 29명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단계로 완화가 됐는데 100명에 육박하는 좀 현황은 상황은 좋지는 않네요. 네, 일단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첫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신규 확진자 97명이 나왔습니다. 이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이 100명에 가깝게 좀 되는 겁니다. 주말 영향을 고려하면요, 검사 건수가 줄어서 보통 숫자가 더 줄기 마련인데 오히려 늘은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이 국내 발생은 68명이고요, 해외 유입은 29명인데 해외 유입의 비중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네. 한국 연수를 온 이 네팔인 11명 다수가 양성 판정을 받은 탓입니다. 오늘 이 국내 발생 68명도요, 사실 방역 목표치가 1일 50명 이내인 것에 비하면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네. 이 국내 발생도 장소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9명으로 가장 많고요. 또 경기가 16명, 그리고 대전이 13명, 그리고 인천, 부산 각각 3명 순입니다. 증상이 심각한 위중증 환자 87명, 6명 이하로 떨어졌고요.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1명 돌아가셔서 누적 사망자는 433명입니다. 이 어제 검사 건수는 5,100여 건으로 네. 이 중 양성률은 이제 97명이니까 1.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서 브리핑이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서 직접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8명이고 그중 수도권의 확진자는 48명, 비수도권 지역은 20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29명 있습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행복을 빌고 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는 첫날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더 이상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의 실효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두기의 단계 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방역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과 각 시설에서의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의 거리두기가 1단계 생활 방역 체계로 조정되지만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됩니다. 첫째, 실내 50인,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 등에 대한 집합 금지는 해제하되 일시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시설 면적 4m 적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둘째, 방문 판매 시설을 제외한 고위험 시설은 집합 금지를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합니다. 셋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넷째,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 수준까지, 국공립시설은 입장객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합니다.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첫째, 실내 50인,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 등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둘째,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16종의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며 특히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합니다. 셋째,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 수준의 인원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으나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됩니다. 앞으로는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보다 정밀한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상과 경제 활동에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방역 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으로는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에 시설 운영 중단도 명령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제1선의 방역 주체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솔선수범의 자세와 책임감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그간 운영을 중단하였던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휴관 중으로 그간 비대면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별 방역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각 시설에서는 방역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 면적 4m 제곱당 1명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식사 제공 시 1m 거리 두기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 예약제도 권장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은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이번 지원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의 기간 중 각 공원별로 단풍철 전기에는 대형 버스의 공원 직영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여 단체 탐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의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55개 장소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여 탐방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설악산과 내장산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을 50%로 제한하여 밀폐된 시설의 이용을 관리하겠습니다. 한편 유튜브에 국립공원 TV 채널에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의 단풍 절정기 영상을 게시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비대면으로 단풍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풍철 탐방 수칙 또한 영상을 통해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가을철 국립공원뿐 아니라 다양한 여가 문화시설의 이용이 늘어나며 사람 간의 접촉과 밀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단풍놀이를 즐기시고 국립공원을 찾으실 때에도 가족 등 소규모 단위로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특별 방역기간까지 긴 시간
거리두기 노력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연휴 기간의 여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즉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는 생활방역 체계를 보다 세심히 가다듬으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뉴스 특보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KBS. 요즘 대구에서는 상업지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제한한다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를 두고 찬반 대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평균 용적률은 682%로 건설사들은 면적이 작은 땅이라도 고축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으니까 지주들에게 막대한 토지 보상비를 주고서도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거리, 조점 내거리 등은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섰고 지금도 공사 중인 곳이 많은데요.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를 호소하고 교통난과 학교 부족 등 주거 환경과 도시 환경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울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이후 대구에는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상복합 건물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구시의회 개정안 심의는 바로 오늘인데요. 대상권 침해라는 주장과 시민 다수의 지지 속에서 건설교통위원회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방송 KBS 대구 제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1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듭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와 여야 움직임을 정치 알아바꾼다. 정치 알바에서 짚어봅니다. 123년 전 10월 12일은 조선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날인데요. 월요일에 함께하는 인문학을 부탁해는 대한제국이 후대에 남긴 정치적인 의미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대구지방 지금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지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각지역의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약 400m 앞 60km 구간입니다. 예보돼 있는데요. 아침까지 빗방울이 곳에 따라 떨어지는 곳이 있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안동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동시가 대한민국 테마여행 13 사업의 하나로 월영교 주변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한 선비이야기 여행 월영교 빛의 정원 조성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지난해 월영교 빛의 정원 1단계 사업에서 원희엄마 태만길부터 안동 민속촌 연못 일원까지 경관 조명을 설치했는데요. 올해 2, 3단계 사업으로 월영공원과 영락교의 연출 조명을 완료했습니다. 영락교와 월영공원은 저녁이면 조명이 어두워 일찌감치 발길이 끊길 뿐 아니라 인근 월영교와 계목나루의 야간 경관과 연계되지 못해서 단절이 있었는데요. 월영공원 수변 산책로에 벤치를 확충하고 수목 등 라인 조명, 지중 등을 설치해 이른바 빛의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영락교에는 무디갯빛 은은한 불빛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산책 나온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로써 월영교부터 계목나루를 따라 원형으로 이어지는 야간 경관이 연출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포항도 하늘이 다소 흐리지만 낮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동해안 오후부터는 탄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1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한편 오늘 한낮에는 포항, 경주 23도, 영덕 22도, 울진 20도 보이겠습니다. 포항 문화재단이 2020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개최했습니다. 공연과 체험 등으로 단기간에 관객들을 모집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서 공공미술 중심의 순수 예술계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재단은 지역 곳곳에 위치한 공공미술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포항 스트라트 투어 앱을 제작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지난 9년간 포항 스트라트